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최근의 금융시장과 거실경제 환경입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10월 금융시장 브리프, 또 산업연구원의 2025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고버의 반도체 산업 분석 보고서, 굿모닝 경제의 EU 통상 관련 칼럼까지 꽤 다양하죠. 네, 자료들이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는 건 명확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치솟는 금리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요동치는 무역 환경. 이 두 가지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특히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산업에 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큰 그림과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이게 서로 걸쳐 있어서 하나씩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 실타래를 저희와 함께 풀면서 핵심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뭐니 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역시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죠? 우리 금융 브리프를 보면 9월 이후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영국 30년물 금리는 27년 만에 최고치다. 독일 30년물은 14년 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예사롭지 않은 상승세인데 이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 브리프 분석을 참고해보면 근본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문제예요. 이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는 상황. 이게 큰 원인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감이야 여전하고요. 이런 펀더멘털 요인 위에 결정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수급 불균형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돈 쓸 곳이 많아지고 또 감세까지 하니까 국채 발행 물량은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정작 큰선 역할을 해야 할 중앙은행들은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오히려 시장에 내다 팔면서 채권을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러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고.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요. 앞으로 혹시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높아진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거. 또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그 폭이 아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우리가 알던 저금리 시대와는 완전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금리 환경이 단순히 기업이나 가게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문제,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역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직접적이죠. 실제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우리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딱 꼽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높은 금리는 보통 달러 강세를 유발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관세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환경 악재랑 무역환경 악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아,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럽연합 EU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굿모닝 경제 칼럼을 보면 재밌는 게 EU가 한편으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하죠. 이런 규제를 도입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 CBAM이라는 게 사실상 수입품의 탄소 배출 비용을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정말 큰 이슈죠. 근데 동시에 또 다자주의 틀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있어요. 작년에는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라고 하죠. 여기란 자유무역협정 FTA를 타결했고요. 또 미국하고는 무역기술위원회 TTC라는 채널을 통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행보,
그 핵심 목표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강화하면서 협력도 하는 투트랙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의 전략 변화는 우리 한국에게는 분명 규제 강화라는 도전이죠. 하지만 또 동시에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금리 상승과 무역 지형 변화라는 이 거대한 두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형국인데, 자, 그럼 이 파도가 우리 한국 경제라는 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산업연구원 IAKT죠. 여기서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0% 내외로 전망했던데,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1.0% 성장 전망이면 확실히 낮은 수치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문별로 온도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민간 소비는 그래도 좀 나아요.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새 정부의 부양책 효과 같은 게 더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1.0%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소비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군요. 네. 하지만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 이게 소비 회복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건설 투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미분양 주택은 쌓여가고 있고 건축 인허가나 착공 실적 전부 부진해서요. 올해 무려 마이너스 4.7%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너스 4.7%요. 와, 건설 쪽이 정말 안 좋군요. 네, 심각한 수준이죠. 이렇게 소비는 겨우 현상 유지 수준인데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는 극심한 불균형.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반도체 산업이죠. 맞습니다. 그나마 희망이죠. 산업연구원 보고서나 과고버 보고서 모두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AI 열풍에 힘입어서 특히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고전하는 자동차 산업 또는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석유화학 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특히 AI 관련 칩과 메모리가 현재 한국 경제 성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 다툼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구보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AI 칩 선도 주자인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삼아서 올해 HBM 시장에서 무려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2%요? 와, 거의 독점 수준인데요? 네. 엔비디아 GPU에 HBM3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한 거죠.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자인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는 현재 한 17% 정도 점유율로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좀 고전하는군요. 네. 고객사의 품질 인증 절차가 좀 지연된 영향 같은 게 있었던 걸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대로 보고만 있진 않겠죠. 그렇죠. 반격이 있겠죠. 차세대 제품인 HBM3, 그리고 더 나아가 HBM4의 품질 인증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서 점유율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쟁이 정말 볼만하겠네요. 근데 이 HBM 경쟁이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 싸움, 이걸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지분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이 아직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군요. 네, 더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 양상마저도 띄고 있는 거죠. 와, 정말 반도체 시장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치와 경제 논리가 얽혀 있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실물 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다시 금융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금융경영연구소 브리프에서는 10월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긍정적인가요? 네, 10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고채 금리는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 페드가 10월 말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꽤 풉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단을 4.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둘째는 한국은행이 10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아, 미국은 내리고 우린 동결할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셋째는 최근에 금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말 기준으로 2.5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겠네요. 환율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또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가능성 같은 것들이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환율 전망치는 1,390원 수준으로 제시되었는데요. 1,390원이요? 지금보다 좀 내려가는 거네요. 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관련 자금 조달, 그러니까 펀딩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가 혹시 불거진다면 환율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통상협상 변수가 있군요. 증시는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10월에는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증시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입니다. 금융주나 수출주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거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10월 말 코스피 지수 전망치는 3,500포인트로 제시되었습니다. 최고치 경신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00이요? 와, 전반적으로 10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전망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믿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 점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금융브리프와 산업연구원 보고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금리, 환율, 주가 전망치들,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추정치일 뿐이고요. 여러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죠. 네, 특히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실제로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터져나올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한국의 장기금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금리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극심하게 커진 상황에서는 그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은 항상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경계심은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금융 브리프 참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글로벌 거시 환경 변화, 한국 경제 전망, 핵심 산업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 전망까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글로벌 금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거시 경제적 압박 요인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한국 경제는 이런 거친 외부 환경 속에서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은 잘 나가고 다른 다수 부문은 부진한 소위 K자형 회복
또는 불균형 성장의 모습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 그 불균형이 문제죠. 금융시장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여러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펼쳐질 복잡한 경제 상황을 해석하고 또 대응하시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여러 보고서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공급망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흐름이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반도체 산업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과연 반도체 산업에 주요국들이 핵심 공급망을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수혜를 입거나 혹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될 한국의 다른 산업 분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또 분절화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과 기업들의 대응 전략,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